2월 10일 특강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2월 10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 프로젝트라는 걸 제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행 프로젝트가 뭐냐? 주머니가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하실 때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한 달 수강료가 99,000원입니다. 99,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내시게 되면 제가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해드릴 거고 종목도 추천해서 지금 사세요. 지금 비중을 높이세요. 이렇게 비중을 30% 높이는 종목을 저하고 동행하면서 한 20개 정도만 찾아내시자고요. 그러면 계좌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동행 프로젝트거든요. 그 동행 프로젝트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2월 20일 특강 잘 들어보시게 되면 거기 안에서 동행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 구체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동행하셔서 계좌를 달리하시고 달리한 계좌를 통해서 넉넉한 삶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좋은 뜻깊은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코스닥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3,000포인트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던 코스피의 5천 시대가 드디어 열렸잖아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 증시 안 된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 유행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 기업들의 저력과 또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착이 이런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3,000포인트 허황된 꿈이 아니라 가시권에 들어온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를 몇 가지로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산업의 질적 변화인 부분들이에요. 최근 삼성증권이라든지 또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2026년 상반기 전망 리포트를 보게 되면 과거 코스닥은 변동성만 큰 테마주 장세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AI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과거 대비해서 3배 이상 뛰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K-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FDA 신약 승인 소식 같은 이건 예전처럼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으로 증명하고 있죠. 2차 전지 역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기초 체력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지금은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의 대이동인 것 같아요.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찍으면서 대형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살짝 생겼잖아요. 이때 똑똑한 외국인과 기관 자금은 성장성이 더 높은 코스닥의 강소기업으로 눈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간 오늘이 2월 11일 녹화 날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상위 순매수 종목 10개 중에서요. 7개가 코스닥의 AI 로봇이라든지 또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형님격인 코스피가 길을 잘 닦았으니까 이제 아웃격인 코스닥이 질주할 차례라는 거죠. 거기에 정부가 추진했던 상장사의 퇴출 요건 강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코스닥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기업들도 배당 늘리고요. 자사주 소각 안 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었던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되니까 해외 헤지펀드들이 코스닥 종목을 제값 주고 사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부실 기업에 대한 퇴출이 그리고 코스닥 분리법안 발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코스닥 분리법안 발의에 대한 건 링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얘기거든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3천 스탁 길을 닦는다. 부실 기업 퇴출하고 코스닥 분리법안 발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하위 리그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심사라든지 또 퇴출 기준도 보수적인 코스피 잣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립하면 성장성이 높은 기술 기업에는 좀 더 유연한 상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부실 기업은 더 빠르게 걸러낼 수 있겠죠.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혁신 시장으로 거듭나게 될 테니까요. 미국의 나스닥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하고 다름없는데요. 구글, 애플 같은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을 키워낸 것처럼 우리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의 동생 노릇 그만하고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독립적인 운동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취지인 것 같고요. 거기에 시장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요. 코스닥만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어떤 조직이 독립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면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교란 행위 같은 것도 사실 더욱 좀 정밀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게 또 해외 투자자들에게 정말 큰 매력으로 다가올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외의 어떤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통해서 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3,000이라고 하는 목표는 단순히 지수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처럼 시장의 어떤 체질 개선을 통해서 펀더멘탈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이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코스닥의 혁신 기업들도 같이 서 있습니다. 다만 명심하셔야 될 건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반드시 기업의 어떤 사업 모델이라든지 또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또 경쟁력 같은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선점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말 진정한 혁신 기업들을 발굴하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닥 3,000 발언에 코스닥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 5,000포인트라고 하는 역사적인 고점을 밟고 나니까 이제 시장의 모든 눈동자가 지금 코스닥으로 쏠렸어요. 특히 대통령이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라고 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게 바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예요. 여러분 이 종목이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기대감이거든요. 최근에 삼성증권하고 NH투자증권에서 나온 2월 달 전략 보고서를 보게 되면 코스닥 150 기업들의 2026년도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35% 높아진대요. 특히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세정 장비라든지 또는 3세대 비만 치료제 관련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 150의 상위권을 꽉 잡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이런 산업적 펀더멘털의 변화를 읽고 나온 자신감이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리면요. 레버리지 투자가 현명한 선택이 되려고 하면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추세적인 폭등이죠. 레버리지 ETF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수가 하루에 3% 오르고 그 다음날 3% 떨어지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본전이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는 본전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야금야금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죠. 즉 코스닥 3,000을 향해서 지수가 지그재그의 횡보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수익률은 지수 상승분보다 훨씬 못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날 수 있습니다. 최신 뉴스를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을 아주 복잡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물은 사는데 선물로 해지를 걸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최근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디다는 소식에 나스닥이 출렁거렸잖아요. 우리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나스닥의 동생격이라 변동성이 2배 정도는 더 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에 연끌한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변동성에 내 인생을 거는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적으로는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는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한 달에 20% 이상 폭등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저는 레버리지 투자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코스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말까지 3,000포인트를 가져가는 좀 느긋하게 가져가는 시장이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는 독입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코덱스 코스닥 150 일반 ETF나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주인 바이오 대장주나 아니면 AI 소부장 대장주를 직접 사시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승자들은 남들이 환호할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계산기를 두드렸고요.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온 시장이 환호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레버리지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를 때는 반드시 손절선을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결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투자, 지금 들어가는 게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3,000포인트라고 하는 장밋빛 미래에 취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질 변동성이라고 하는 파도를 이겨낼 준비가 되신 분들만 레버리지라고 하는 지렛대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주요 기업들 중 2차전지를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2차전지 올해 전망은 어떠하고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인가요? 2026년 올해 2차전지가 기대감을 넘어서 실적으로 증명하는 해가 될 거다라고 2차전지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공통적인 건 이거예요.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특히 북미하고 유럽 시장의 배터리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좀 좋아지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배터리 가동률이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80%를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쏟아내는 이익의 단위가 좀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리포트의 종합적인 얘기거든요. 특히 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에 2026년 세계 신규 ESS 설치량을 기존의 770기가와트시에서 900기가와트시로 상향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같은 빅텍 기업들이 ESS에 엄청 주목하고 있고, 또 LG 에너지솔루션만 봐도 지난 3분기만 보더라도 수주 잔고가 70기가와트시나 늘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ESS가 정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특히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ESS 배터리 수요가 2024년에 약 한 230기가와트시에서 2026년으로 가면 360기가와트시로 굉장히 폭발하는 그런 점이 특징이죠. 이게 2차전지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계좌에 담아야 될 코스닥 2차전지의 핵심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압도적인 초격차하고 하이니켈의 제왕 기업이죠. 물론 이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하지만 대장주는 쉴 때 사는 겁니다. 2026년 북미 합작 법인들의 양산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될 거고요.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의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또 캐나다 공장 쪽에서의 수율이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특히 기존의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갖춘 LFP라든지 또는 미드니켈 제품군까지 지금 라인업을 다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까지 챙기는 완성형 기업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그런 부분들을 2026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에코프로 BM의 일봉 차트인데요. 라인을 그어 볼게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코프로 BM은 라인을 하나만 그어 드릴게요. 이 라인은 에코프로 BM이 지난 10월 달에 검정색 선, 제가 검정색 선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검정색 선을 장대 양봉으로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뚫고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을 통해서 뚫고 올라온 에코프로 BM이 고점 부근을 두 번 맞습니다. 18만 원 정도 부근 내외의 고점 부근을 맞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고점 부근을 장대 양봉을 통해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뚫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고점 부근은 이제는 지지라인으로 바뀌거든요. 요 부근에 있어서의 지지라인 근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이 자리는 충분히 분할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말씀을 좀 드려서요. 올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분기, 2분기는 분할 매수를 계속해가는 그런 자리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저평가 매력이 좀 돋보이는 기업을 말씀을 좀 드리면 LNF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가 눌렸었던 만큼 탄력이 가장 좋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테슬라 쪽에서의 직납에 대한 모멘텀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양극재 직접 공급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두 번째는 차세대 양극재의 어떤 양산 부분인 것 같아요. 니켈 함량의 95% 이상의 초고성능 양극재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프리미엄 시장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LNF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재무 건전성의 어떤 회복인 것 같아요. 지난 2년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재고 손실 다 털어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금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LNF라고 하는 종목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가 LNF의 일봉 차트인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선, 굵은 선이 1년선인데 1년선을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갔고 거래량도 커졌고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1년선 부근까지 쉬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갔었던 흐름을 통해서 1년선 부근까지 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1분기, 2분기는 모아가는 자리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아가는 구간, 물론 이제 정확하게 1년선 부근을 딱 터치하고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1년선 부근쯤에서 모아가는 전략, 이런 전략을 취하신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 정말 좋은 흐름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LNF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장비주에서 하나 골랐습니다. 장비주에서 하나 골랐다라고 하면 저는 CIS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소재주가 가게 되면 그 다음은 장비주 차례니까요. 이 CIS도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제조에 어떤 특화된 그런 기업이거든요. 특히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요. 삼성 SDI의 2027년 전고체 상용화 로드맵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전공정 장비하고 코터라든지 또는 캘린더 같은 CIS의 제품이 필수거든요. 지금 수주 잔고 꽉 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비의 국산화의 어떤 선두주자인 것 같아요. 일본과 경쟁하던 어떤 핵심 장비들을 국산화하면서 마진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거든요. 이건 이익에 대한 체력이 굉장히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CIS도 이 포인트 3개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CIS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IS의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인데요. CIS도 주봉 차트에서 라인을 좀 그려보게 되면요. 라인은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인을 2개 그은 것 중에 아래에 있는 라인은 지난 2월 초에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었던 그 구간인데 가격대가 한 11,300원 정도 부근되는 그 가격대거든요. 그 가격대까지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가격대는 1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인데 1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도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아랫꼬리를 충분히 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여서 두 가지의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 분할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말씀 좀 드렸고요. 이렇게 분할 매수하신 이후에 종목이 슈팅이 나오게 되면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 굉장히 좋은 그런 가격대여서 이렇게 종목 3가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코스닥 주요 기업인 바이오 기업들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바이오는 정말 과거에 뜬구름 잡는 바이오가 아니고요. 최근에 발표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후속 리포트를 보게 되면 2024년, 2025년에 기술 수출됐던 수십 건의 어떤 후보 물질들이 이제 막바지의 어떤 임상 결과와 함께 상업화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기대감으로 오르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로열티하고 실적으로 증명하는 실적 바이오 시대가 왔다라고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바이오의 핵심 키워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ADC하고 GLP-1입니다. 전 세계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죠. 최근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글로벌 비만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이 거대한 흐름에 부품이라든지 또는 플랫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둘째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라든지 바이오의 뒷배가 든든히 되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2026년 들어서 금리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자금 조달이 생명인 바이오 벤처들에게는 다시 한번 날개를 좀 달아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지원안을 확정 지으면서 세제 혜택까지 더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건데 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저는 3가지 부류의 종목군을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군은 플랫폼의 제왕인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죠. 하나만 잘하는 놈보다 남들이 다 갖다 써야 하는 기술을 가진 놈이 정말 무섭다라고 계속 강조드려 왔는데요.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경 기술은 이미 글로벌 빅파마의 표준이 됐고요. 최근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있잖아요. 뭐 리가켄 바이오도 역시 ADC 분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이들은 이미 돈을 버는 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의 다크호스인 한미약품하고 팩트론이죠. 한미약품은 자체적인 비만 치료제 라인업인 HOP 프로젝트가 임상 3상에서 정말 놀라운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다만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종목이죠. 펩트론은 어떠냐?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스마트 대포 기술로 글로벌 기업하고의 지금 뭐 본계약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하는 뉴스가 최근 증권사 리포트의 핵심이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CDMO의 어떤 글로벌 맹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에요. 코스닥이 3천을 가려면 코스피의 형님들이 길을 터줘야 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공장 가동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수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터질 거고 셀트리온도 합병 이후에 어떤 통합적인 시너지가 전개가 되면서 실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라고 하면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도 날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딱 하나만 경고할게요. 어떤 거냐? 임상 일상 결과 발표 예정 같은 자극적인 제목에 속아서 잡주에 올라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지금은 진짜하고 가짜를 찾아내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돈을 벌고 있거나 아니면 글로벌 빅파마하고 파트너십이 맺어진 그런 기업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는 꿈의 크기만큼 인내의 무게도 견뎌야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 바이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에서 눈여겨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코스닥에서 어떤 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이 지난 2025년 동안 몇 퍼센트 정도 올랐냐면 36% 올랐더라고요. 코스닥이. 근데 코스피는 몇 퍼센트 올랐냐? 75% 뛰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뛴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죠. 코스닥이.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 2026년이야말로 코스닥의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정부가 연기금 평가 항목에서요. 코스닥 투자 비중을 5%나 추가로 더 신설했으니까요. 벤처 투자 가점을 2배로 더 늘렸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국민연금 같은 정말 큰 손들이 코스닥으로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저는 뭐 첫 번째는 바이오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회복 국면에서 역사적으로 항상 바이오가 그 선두주자에 있었으니까요. 2025년 11월 코스닥 제약 지수가 1월 대비해서 무려 130% 넘게 뛰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증권사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종목들을 보면 뭐 먼저 리가켄 바이오가 있잖아요. 항체 약물 접합체, 그러니까 ADC 플랫폼을 통한 콘주올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한 부분들도 올라오고 있고 또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2026년에 FDA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중 항체 기술에 대한 시장도 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리고 RNA 치료제 쪽에서 에스티팜이라든지 또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의 일동제약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쪽에서의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름 테라퓨틱스 같은 종목은 3천억 가까운 현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추가 성장 동력 확보할 여력 충분하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한 알지노믹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일라이 릴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일라이 릴리하고 최대 1조 9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알지노믹스가 청약할 때 청약 경쟁률이 무려 1800대 1까지 싸우면서 굉장히 큰 흥행 기록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RNA 펌집 기술이 차세대의 어떤 유전자 교정 기술로 떠오르면서 지금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하셔야 될 섹터는 저는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를 통해서 2025년 말 조정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전기차 수요 회복 신호가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반전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대장주들이 여전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을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섹터는 저는 화장품 섹터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K뷰티 열풍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025년을 뒤돌아보면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요, 정말 비효율 브랜드를 정리하고 중국 중심에서 미국하고 동남아 그리고 중동으로 판로를 넓히기 시작하면서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그 체질 개선한 효과가 2026년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실 섹터는 로봇 섹터인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연 화제죠. 삼성전자가 지분 35%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으니까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기술력이라든지 거기에 자본력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R&D 예산을 약간 20%가량 늘리면서 AI 예산을 2배 이상 늘렸거든요. 또 국민성장 펀드도 100조에서 150조로 50% 확대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AI라든지 반도체, 모빌리티라든지 바이오, 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도체 쪽에서 좀 보실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네오셈, 테스 같은 이런 종목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6년 코스닥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바이오는 임상 단계라든지 허가 가시성이 확보된 후기 임상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무작정 테마주 쫓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전략,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금의 유입이라든지 R&D라든지 또 어떤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게 실제 수급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들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화장품처럼 구조조정을 마치고 이익이 쌓이기 시작하는 그런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될 테니까요. 2026년은 기술력이 검증이 되고 글로벌적인 어떤 확장성이 있고 실제 실적으로 증명되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거고요. 투자 전략을 잘 확인하시면서 분산 투자하시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분명 이런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상승 기대에 코스닥 알짜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짜 기업을 어떻게 고르면 되고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먼저 지금 코스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2026년 1월부터 상장 폐지 기준이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40억 원이었었던 기준이 올해부터 150억 원으로 커졌고요. 2029년까지 300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매출도 기존에는 30억이었거든요. 근데 2029년까지 1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적도 없이 몸집도 작은 좀비 기업들 대거 싹쓸이 퇴출된다는 얘기죠. 2024년에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결과가 2026년에 17개 기업이 그리고 2029년에 무려 코스닥에 137개 기업이 싹쓸이 퇴출될 거라고 하는 예상이 나왔거든요. 동시에 시가총액 1위였었던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LNF라든지 포스코 DX 같은 대형 우량주들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위기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죠. 정부가 연기금 평가에 코스닥 투자 비중을 5% 신설하고 벤처 투자의 가점을 2배가량 늘렸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우량 코스닥 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진짜하고 가짜를 가려내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알짜 기업인지 지표를 통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ROE하고 당기순이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거래소가 최근 3년 동안 ROE가 평균 5% 이상,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평균 30억 원 이상,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을 500억 원 이상을 우량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요 얘기가 우량 기업의 최소 기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PER하고 PBR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평균 PER이 20이 넘거든요. 이건 코스피의 평균 PER이 10배거든요. 거기에 2배잖아요. 같은 실적이라도 코스닥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업종 안에서 ROE가 높은데 PBR이 낮은 기업, 그러니까 정말 수익은 잘 나는데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커도 현금이 없으면 망하거든요. 특히 바이오처럼 투자가 많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보유 현금이 생명줄이거든요. 실제로 오름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 3천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 성장 동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글로벌 확장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 보는 기업은 사실 성장의 한계가 있거든요.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처럼 해외 빅파마하고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는 기업이 진짜 알짜 기업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략,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지 않을까요? 전략 첫 번째, 섹터를 좀 분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은 반도체하고 헬스케어가 주도 업종의 위치를 견고하게 좀 유지하겠지만 자본 배분이 달라지는 업종과 종목에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만 담거나 아니면 2차 전지만 담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로봇이라든지 뭐 AI라든지 K뷰티까지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섹터를 분산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쪽은 임상 단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전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임상 기업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위험합니다. 올해 2026년 FDA 승인이 예상되는 ABL 바이오처럼 후기 임상이나 허가 가시성이 확보된 기업을 중심으로 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지 또는 정책 수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노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5년에 구조조정을 마치고 2026년부터 이익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K뷰티 섹터가 그런 섹터거든요. 비효율 브랜드를 정리하고 중국 중심에서 이제는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중동으로 판로를 넓혀가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으로 당당하게 증명을 할 거고, 또 정부가 R&D 예산을 20%가량 늘렸다고 했기 때문에 AI 예산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증액했거든요. 국민 성장 펀드도 100조 원에서 150조로 확대했고요. 이 돈이 당연히 AI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 바이오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레인보로틱스에 넣었던 지분을 35%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된 것처럼 대기업의 투자라든지 전략적 제휴가 있는 그런 기업들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개별 기업 분석을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ETF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지만 코스닥은요, 개별 기업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2025년에 정기심사에서 우량 기업부 520개 중에서 130개 기업이 강등됐습니다. 그 중에 120개 기업은요, 재무 요건을 못 맞춘 기업입니다. 이 얘기는 이름만 듣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코스닥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간이고요. ROE, PER, 현금 흐름, 기술 경쟁력 또는 글로벌 확장성, 이 5가지 키워드 반드시 머릿속에 새기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반드시 골라야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2월 10일 특강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2월 10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 프로젝트라는 걸 제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행 프로젝트가 뭐냐? 주머니가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하실 때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한 달 수강료가 99,000원입니다. 99,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내시게 되면 제가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해드릴 거고, 종목도 추천해서 지금 사세요, 지금 비중을 높이세요, 이렇게 비중을 30% 높이는 종목을 저하고 동행하면서 한 20개 정도만 찾아내시자고요. 그러면 계좌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동행 프로젝트거든요. 그 동행 프로젝트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일 모레 있을 2월 20일 특강 잘 들어보시게 되면 거기 안에서 동행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 구체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동행하셔서 계절을 달리하시고 달리한 계절을 통해서 넉넉한 삶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방송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듣고 계신 건데요. 새해 이제 구정이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좋은 뜻깊은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부에서는 2차 전지 소재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전기차 캐즘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5년과 비교했을 때 26년 전기차 캐즘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세계는 올해도 YOY로 한 25% 이상 성장을 할 거예요. 그 25% 성장하는 걸 갖다가 캐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유럽은 올해도 30% 이상 성장할 거고요. 신흥국은 40에서 50% 성장할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차 전환 정책에 정부가 조금 힘을 실어주니까 1월 달에 YOY로 400% 성장했잖아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죠. 미국이요. 근데 미국이 굉장히 우울하게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조금 정책 다시 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기차 둔화 현상이 오래 안 갈 거예요. 거기다가 로보택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잖아요. 이것도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웨이모가 5만 대 28년까지 5만 대 한다고 하잖아요. 웨이모 하면은 뭐 테슬라 전기차 안 풀겠어요? 로보택시 안 풀겠냐고. 그게 또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가속이 붙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북미 지역에서도 캐즘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 단적인 얘기가 뭐냐면 도요타가 지금 전기차를 막 내기 시작해. 이제. 남들이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본물처럼 내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 걔네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미국 시장의 전기차 둔화 현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어야 2분기 정도까지 가야지 3분기 넘어가면서는 분위기가 확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튬 가격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리튬 가격 흐름은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튬이 지금 킬로그램당 한 18달러에서 20달러 정도 해요. 원래 조금 올라갔다가 요 근래 조금 내려서 그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5년 5, 6월 달에 한 8달러 정도 했으니까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가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알버마라든지 SQM 같은 회사들의 리튬 생산 원가가 킬로그램당 한 8달러 정도 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를 확 넘어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기업들,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죠. 1, 2월 달까지는 뭐 작년도에 계약을 한 거니까 적자 상태로 계약을 했을 거고 3월 달부터는 훨씬 좋은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을 거다. 램프업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사업만 해서도 엄청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니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저련소를 갖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메탈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동안 메탈을 갖다 재고를 쌓아놨다가 재고평가 손을 받았잖아요. 이게 재고평가 이익으로 환원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LNF 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판가의 전가가 되겠죠. 양극재를 만든다거나 이걸 사용을 해서. 판가 자체가 올라가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 긍정적인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튬 가격과 더불어서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공매도들 엄청 쳐요. 가령 뭐 지금 에코 프로그램, 에코 프로 그러니까 코스닥의 주로 시총 상위 바이오주에도 뭐 엄청 쌓이잖아요. 올라가면 또 그만큼 쌓아요. 그러면서 쇼커버 일어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항상 뭐라고 할까요? 성장주에는 공식처럼 따라붙는 수순이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산하의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재 실적에 주목을 하잖아. 아, 이거 너무 밸류가 높아. 그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나처럼 밸류가 지금 상황에서는 높아 보이지만은 앞으로 그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너무 허황되다가 밸류 자체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게 그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부가 코스닥 3천을 갖다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스닥 3천에 이게 왜 공매도 세력한테 위험하냐면은 사실은 코스피 5천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무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수혜를 거의 받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야. 코스닥 3천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코덱스 150이라든지 150이라든지 이런 쪽 ETF에 돈이 엄청 쏟아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돈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뭘 사요 이거 가지고? 시총 높은 순으로 살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BM 뭐 거기 바이오주들 몇 개 있고 여기에 돈이 몰리면 쇼친 사람들 이거 견뎌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지금 국면이. 공매도가 너무 많이 청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쌓여요. 엄청나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좀 편향을 갖고 있잖아요. 나도
내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네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지난 몇 년 주구장창 이렇게 떠드는데 너 확증 편향 아니야? 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편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너무 이상한데? 그럼 오르면 올를수록 더 칠 수밖에 없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공매도 쳐가지고 많이 이익도 받고 손해도 봤을 거 아니에요.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의존한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시장에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게 뭐 특히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싸움에서 빠질 요인과 좋아질 요인을 비교해 본다면 나빠질 요인은 더 이상 없고 이제 좋아질 요인들만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무슨 학제가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 자기 나라의 뭐 트럼프 대통령 등장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그걸 갖다 이용을 해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국민들 세력이 이익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뭐 메탈 가격 하락 뭐 등등등등 해서 그다음에 전기차 캐즘이라는 얘기로 엄청나게 뭐 그게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LFP가 판을 휩쓸어갈 거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2차 전지를 누를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을까? 어떤 이슈가 있죠? 더 이상?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수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악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추론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 2월 좋은 흐름 보였는데 선생님께서는 3월에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주식, 이게 엄청난 주식이잖아요. 이게 하루에 5% 정도 올라간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 사업이 이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하는 기존의 철강사라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릴레이팅이 되려면 서사가 바뀌어야 돼요. 기존의 철강사의 서사라는 서사에서 2차 전지 소재사로 뭐라고가 이야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뀌는 원년이 이제 올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철강사라고 하게 되면 PBR 한 0.5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재사로 변신을 하게 되면 PBR 1에서 1.5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 그런 밸류가 나오느냐. 니켈, 리튬 사업 때문에 그래요. 리튬은 아까 소디움 배터리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리튬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 앞에 리튬이 붙어 있잖아. 배터리에는 리튬이 들어가야 돼. 근데 불행히도 리튬 풍부한 자원은 아니에요. 희소 자원도 아니지만 몇 군데의 나라에 국한돼 있어. 가령 뭐 남미의 그 염호라든지 아니면 호주의 광산이라든지 자원이 편중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이 막 여기저기서 파면 나오는 자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소듐, 나트륨처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광산을 갖고 있고 이걸 생산하는 기업들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작년 말부에서 이제 램프업이 다 끝났어요. 수율도 잡았단 말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에 들어가는 원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스코 퓨처엠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뭐냐면은 원료의 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있기 때문에. 니켈, 리튬, 흑연도 조달이 가능하죠. 방계사 통해서. 음극재 만들 때. 그 다음에 전고체 시대가 되면 황을 조달해야 돼요. 황. 전고체 배터리가 비싼 이유가 리튬 황 때문에 그래요. 리튬 황. 리튬 황이라는 게 그 전해질에 들어가는 건데 리튬 황 가격이 킬로그램당 수천 달러예요. 근데 그 리튬도 있지만 거기는 황이 있어야 될 거예요. 황. 황을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는 어디서 얻느냐? 코크스로 해가지고 철 만들 때 코크스 발생하잖아요. 코크스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부생가스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황성분이 대량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황이라는 게 엄청난 계란 썩은내를 내요. 이게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폐기 비용이 들어요. 근데 이걸 황을 공짜로 얻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화되면.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까지는 뭐다? 원료를 갖다가 리튬, 니켈, 황 같은 원료 조달 흑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딴 데보다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극재를 생산해낸다는 거죠.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인조흑연, 천연흑연,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리튬 메탈 음극재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셀사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잖아. 여러 군데 공급망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으면 그게 좋잖아요. 그런 점이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양극재 회사들보다. 다음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스닥 3000 프로젝트의 코스닥 시총 상위인 에코프로도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에코프로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켈을 갖다가 니켈 재련소에 투자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니켈 가격도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킬로그램당 지금 한 18달러까지 올라갔나? 재련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이득이란 얘기잖아, 그냥. 그렇죠. 옛날에는 니켈 중간
중간체라고 그래요. 니켈 광석에서 순수 니켈 중간에 MHP라고 중간재가 있어. 이 MHP를 사와가지고 외부에서 사와서 니켈 원료를 갖다가 순수 니켈을 갖다가 조달을 한 거였거든요. 비싸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니켈 그 원광도 확보해서 재량까지 하니까 니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원계 배터리에 하이니켈 배터리로 가면 갈수록 니켈 함량이 높아지죠. NCM 같은 경우에 니켈, 코발트, 망간 비율이 N이 90%라는 얘기는 구하나라는 얘기는 하이니켈로 갈수록 니켈 함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가를 갖다가 다른 데보다도 20-30% 낮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니켈을 생산하는 M으로서 얻는 그 트레이딩 이익, 그게 뭐 1년이면은 한 1,800에서 2,000매덕 정도 되잖아. 이게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고요. 그 외에 생산 원가를 갖다 확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다른 양극재 회사들에 비해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에코프로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고, 크게 움직인 건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한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ETF 자금들이 금융투자 회사들이 이제 그 자금을 받아서 결국은 시총 상위주를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쇼크바가 발생하면서 크게 올라간 측면도 있고, 이런 이유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이게 에코프로를 갖다가 주목을 해야 되는 얘기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1위예요. 우리나라가 이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BNM이란 중국의 BNM이라든지 화요코발트의 자회사죠. 아니면 롬바이라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 봐도 하이니켈 완전히 그 고사양의 양극재는 에코프로 BM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그런 고사양의 양극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은 4680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필수잖아요. 그 전고체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특성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커버를 했어요. 양극재 입자에 코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단결적 양극재를 쓴다거나, 다결적 양극재가 아니라 단결적 양극재를 쓴다거나 하면서 이미 전고체에 들어가는 전고체용 하이니켈 양극재까지도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의 어떤 가치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헝가리의 공장을 갖다가 이제 2분기부터 본격 가동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삼성 SDI나 SK온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객사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양극재의 커다란 수주가 하나 터지면은 그건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가 고체 전지 3대 소재 개발 강화 계획을 밝혔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고체, 이게 왜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먼저 할까? 화합물계 고체 전해질을 벌써 연산 40톤 규모로 파일럿 라인은 가동을 했었고요. 올해 3월입니다. 바로 다음 달. 다음 달에 연산 300톤에서 500톤 규모로 이걸 늘려요. 양산 라인을 갖다 굳혔네. 이거 왜 갖출까요? 삼성 SDI가 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고 하잖아. 양산하려고 하잖아. 그 일정에 맞추는 거야.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은 긴밀히 연결돼 있잖아요. 삼성 SDI 양극재 공급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 BM이니까. 고체 전해질도 이미 우리나라 중에서는 이렇게 한 500톤 규모의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캐파를 구축한 그 회사가 없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삼성의 SDI 전고체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지.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고체용 양극재는 기존의 3원계 양극재랑 좀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체 전해질은 이 분리막이 없는 대신에 전해액이 고체란 얘기잖아. 고체죠. 그럼 양극재라고 계속 부딪힐 거 아니야. 충방전을 하면서. 그럼 양극재가 맨 처음에는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게 액체일 때는 스며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고체니까 우리들은 그 충격에 가늠을 갖다가 잘 못하는데 이게 완전히 미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이게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다결정 같은 경우는 결정 자체가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단결정 양극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맞부딪히면서 잘 섞이지를 못해요. 고체니까 전해질과 양극재가 잘 섞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온이 빠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양극재 입자에 코팅을 해야 돼요. 이 코팅. 이 기술이 자체가 이렇게 간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이 코팅을 해야지만 이 양극재가 산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두 가지를 갖다가 다 해결했다는 거거든. 그래야지 전고체 양극재로 합격점을 퀄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합격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음극재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고체용 음극재라는 거는 최소한 실리콘 함량이 높거나 아니면 메탈 음극이거나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두 가지 부분을 일단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럼 굉장한 경쟁력이거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전고체용 양극재를 갖다가 만든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체 전해질과 양극재, 활물질과 도전재를 한꺼번에 섞어버려요.
이걸 한꺼번에 섞어버리면은 이온 전도가 훨씬 쉽겠죠. 완전히 다 섞인 상태로 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과거에는 분리가 돼 있었는데 양극재하고 고체 전해제라고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복합 양극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기술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는 일단은 준비를 갖다 하고 있다. 전고체 시대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전고체에 들어가는 양극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거는 완성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원전 예전에 눌려 있을 때 그때 어떤 원전주가 좀 생각이 나네요.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시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어떤 원전주들의 주가가 이렇게 시대를 맞아 빵 터졌던 것처럼 지금 2차 전지도 에코프로랑 이런 기술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시대를 맞이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지만 삼성 SDI가 27년에 양산을 한다고 하죠.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우리나라 양극재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뭐 이 삼성 SDI 컨펌이 없으면 이렇게 준비를 하겠어요? 이거 다 돈인데 어느 정도 뭐 밑에서는 얘기가 돼 있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이 LNF입니다. LNF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LNF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죠. 그동안 발목 잡았던 리튬 재고 다 소진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니켈 테슬라의 신차들이 나오면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이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거고요.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테슬라가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 4680 배터리의 내재화에 성공했다. 글쎄 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공했다라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4680 배터리를 쓸 이유가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어쨌든 성공을 했다면은 거기에 이제 NCMA, LNF의 그 양극재가 납품이 되는 거니까 LNF 입장에서는 좋겠죠.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LFP를 갖다가 양극재, LFP 양극재를 그러니까 비중국 기업으로서는 양산 단위로는 이제 최초로 생산을 해내는 거니까 내년까지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가지고 LFP 양극재를 본격 생산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장 짓고 있잖아요. 캐파 자체가. 그러니까 올해 3만 톤, 내년에 또 3만 톤에서 총 6만 톤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FP 양극재를 만들면은 이것도 뭐 어떻게 보기 입도 선매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 만들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를 북미에서 생산을 하려고 그래. ESS 배터리. 근데 양극재는 중국 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LFP가 만들어. 그러면은 IRA라든지 FEOC 규정을 완벽하게 피해 나갈 수 있으니까 쓰려고 그러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어젠가요? LNF가 손을 잡은 거예요. LNF가 LFP 양극재를 만들어내면 낼수록 그거는 다 쇼티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즘 계속 흐름이 좋다 보니까 본전에 오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큰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지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더 기다리는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있잖아.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또 몇 프로 떨어지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하는 거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답인 거고요. 그거에 자신이 굉장히 취약하다 생각을 하면은 팔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적어도 나는 그래요. 근데 그게 뭐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절대가 뭐 2차 전지만 갖고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2차 전지만 갖고 있는 분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에 너무 과중한 비중이 실려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약간 좀 덜어내고 그래야지 마음의 부담이 좀 덜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방식은 뭐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 2차 전지에서 완전히 탈출을 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그건 좋은 투자라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코스피 5천 달성 이후 정부가 코스닥 3천 프로젝트를 내걸었는데요. 가능하리라 보시나요? 좀 딜레마인데 이제 제가 딜레마라고 하는 건 3천 이거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요즘 이제 코스닥 시장 처음에는 3천만 제시했다가 뭐 인덱스 수급 들어와가지고 확 들었다 한번 뭐 흔들었었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퇴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체질 개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가 얼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질 개선을 해나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그렇게 편안한 구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말 그대로 투자이면서 약간 리스키한 쪽 영역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성공하는 경우에는 크게 수익이 나야겠지만 또 안 되는 경우는
퇴출도 좀 쉽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안 돼서 문제였었던 거고요. 그걸 진행을 같이 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뭐 얼마 목표를 두는 것보다는 어쨌든 체질 개선을 해가면서 간다고 그러면은 코스닥도 역시 지금보다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정부가 뭐 연기금 운용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코스닥을 몇 프로가 됐든지 간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집어넣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도 일정 부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 시총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려면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같이 상승을 좀 해줘야겠네요. 사실은 이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바이오텍도 많잖아요. 휴머노이드 업체도 많잖아요. 거기서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상장할 때 이제 소위 말해서 향후 3년간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제 전망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진 기술인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포텐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장하고 나면은 그거 잊혀져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상장이 목적이고 상장하고 나서는 그게 그냥 어떻게든 말든 뭐 시장에서도 관심이 없고, 근데 그거 감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짓말해서 상장된 거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알짜 회사들이 제대로 상장이 돼가지고 커가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장을 목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꾸며놓고 포장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 보여주는 게 없다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코스닥 시장에 있으면 이게 고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진입이 쉬우면, 또는 진입을 만들어 놨을 때 조건이 있다면은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감시해주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밸류에이션 가지고 사실 코스닥을 단순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분명하고요. 코스닥에 삼성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코스피 밸류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코스닥은 어쨌든 벤처기업 성향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제시했었던 방향성, 여기에 대한 평가가 같이 수반이 되면서 이게 주가라는 것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평가 받은 거, 그 성과가 나와야겠죠. 라이센스 아웃이 됐든 간에 신약 개발이 됐든 어떤 식이든 평가가 당연히 나와야 될 거고, 휴머노이드라고 한다면은 관련돼 있는 부품 회사라고 하면 부품을 만들었어, 우리 이런 거 할 줄 알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내야겠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 할 줄 아는데 해놓고 나서 어디 있는데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제 고인물이 돼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보면은 바이오, 2차전지, 그 다음에 소부장, 휴머노이드 이렇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을 거고, 보여주는 거 없이 그냥 그러는 게 있을 거고, 노이즈만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가면은 결국 잘 되는 회사들 중심으로 커가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가치는 좀 평가받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코스닥 활성화에 이어서 2차전지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1차전지의 상승 요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차전지 상승했던 요인은 우선 최근에 상승했었던 거는 ETF 효과가 큽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코스닥 인덱스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분야에 당연히 바이오도 있지만은 2차전지가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ESS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는 크게 반응은 안 줬었는데, 갑자기 휴머노이드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2차전지들이 불을 뿜었죠. 그러면 2차전지 주식을 뭘 사야 돼가 아니라 그냥 인덱스로 사버리니까 2차전지 섹터 주식들이 딱 다 올라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올라가면 또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청산이 또 같이 일어나게 되니까 또 오버슈팅이 같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좀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2차전지가 실적 가지고 움직였냐, 실적 가지고 움직인 건 아니고요. 그런 재반 여건들, 그 다음에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휴머노이드하고 특히 연결이 되면서 ETF 투자 2차전지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코스닥 쪽으로 인덱스 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가지고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기업들에게 배터리 자국 생산 안 하면 다 망한다 하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국내 배터리들에는 어떤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일론 머스크 얘기를 이제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기네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생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미국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배터리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내 배터리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자기네들이 뭐 협박을 했든 아니면 돈 준다고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은 자기 자랑,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배터리가 지금 당장에는 뭐 전기차 캐즘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자, 앞서서 우리가 AI 확산에 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배터리는 다 필수잖아요. 자, 전기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도 배터리가 다 필요한 거고요. 그 외에 뭐 소위 말해가지고 요즘 ESS 같은 경우도 이제 전력난 때문에라도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투자를 좀 확대해라,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네들한테 많이 서포팅을 좀 해달라,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협업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기왕 얘기할 거면은 한국 기업들하고 손을 잡든 뭐라든 좀 하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저런 식으로 말해놓고 말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해서 과잉 투자 논란도 있고 좀 어려운 구간 지나고 있지만은 결국 배터리는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건 맞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기업들이 좀 자기들 체질 개선해가면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재무적 여력도 좀 필요하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이 또 시장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계획이 증시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전기차보다는 휴머노이드 쪽에서 먼저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으니까 사이즈가 큰 것보다는 작은 쪽에서 먼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이슈하고 맞물려서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 SDI하고 같이 지금 협업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LG 엔소라고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휴머노이드 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나온 자료를 보니까 28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배터리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차지하는 게 0.5%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기대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를 작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상용화되고 성공이 되면은 규모를 좀 키워가면서 사이즈를 키워가면은 결국 그 전고체 배터리가 자동차용으로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자동차용으로 양산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진보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 뭐 리튬이나 철강 쪽 가격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포스코홀딩스의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목표 주가들을 조금씩은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요, 철강 감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 부담을 좀 덜어내고 싶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저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작년에는 이제 건설사가 사고 쳐가지고 적자 크게 난 거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에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 올라가면서 기저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리튬 관련해서 리튬 가격 자체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마 양산해가지고 뭐 수익으로 연결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가동을 1년 내에 아마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가동을 앞둔 상태에서 센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그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민간 기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저 PBR주들 주가 누르기 방지법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부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PBR 0. 지금 한 4배 내외일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자체가 어쨌든 방향을 좀 잡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크게 빠지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바닥을 다져가면서 모양을 좀 갖추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모두 각자의 성장 동력을 찾아 주가를 끌어올린 반면에 LG그룹은 좀 비교적 부진한 모습입니다. LG그룹의 부진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네, 이거는 표로 그냥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LG그룹은 배터리를 성장 산업으로 놓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배터리 쪽이 전기차 캐즘을 만나면서 되게 어려워졌죠. 그 와중에 또 이 화학 쪽, 이쪽은 NC 쪽 이런 쪽은 특히 가동률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지금 구조조정이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그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우려고 했었던 배터리가 저렇게 얻어맞으니까 사실 그럼 다른 쪽이 멀쩡해야 되는데
가전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재가 경기 이슈라든지 수요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돌아서고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장 쪽 비즈니스 확대한다 그러는데 이쪽도 지금 생각보다 이익이 별로 나오질 않는 그림이에요. 그림 자체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 데다가 또 LG 하면은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근근히 유지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제 확 살아나는 또는 성장 이런 쪽 개념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그룹 자체가 뭔가 확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빠질 거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뭐 그룹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지만은 뭔가 좀 구조조정 내지는 어떤 변화의 필요성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이거 투자했는데 정체가 됐으니까 그냥 잘 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쪽보다는 뭔가를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 좀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LG그룹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래도 뭐 답답한 흐름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엔솔이 최근에 1조 원대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주가의 영향은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솔이 1조짜리 수주해가지고 주가의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회사 사이즈가 크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숫자가 크게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소디움 쪽 배터리 양산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뭐 개발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산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뒤늦게라도 이쪽을 통해 가지고 LG엔솔이 소디움을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은 기존의 LFP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NCM, 그 다음에 이제 소디움 배터리까지 다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다원화를 시킬 수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탈중국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필요로 하는 배터리를 갖다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엔솔이나 2차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캐즘 문제 때문에 가동률도 좀 떨어져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주를 하는 것 자체는 의미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펀더멘탈을 뭐 뒤집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 2차전지주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가 댓글들 반응 보면 이제야 본전 왔다, 이제 무슨 날 올 것 같다 이런 댓글들 많은데 그분들이 뭐 지금 팔거나 하기보다는 지금 좀 홀딩해 나가시는 게 좀 괜찮을까요? 성향 차이고요. 지금까지 견디신 분들한테 지금 와서 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은 전제를 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건 재무적인 부분이나 기술 경쟁력이나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경제엄타 출연하면서 주로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조방원전이었었고 현대차 그룹도 얘기했었고요. 뭐 반도체야 뭐 나중에 뒤늦게 뭐 그랬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다 지금 이렇게 주가 상승을 크게 하고 좀 지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와서 2차전지 지금이라도 팔고 뭐 하라 그러면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지금 몇 년을 왔으면은 아실 거 아니에요. 몇 년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판단하셔가지고 지금부터는 뭐 가지고 견디시든 아니면 일부 또 올인하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올인 투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원래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만 굳이 안 팔겠다는데 지금 와서 파시라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